실험을 강행하자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추가 제재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이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인도가 지난 11일 3회에 걸친 지하 핵실험에 이어 어제 또다시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law, I have decided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ndia. 미국의 제재 조치에는 인도에 대한 군사기술 수출 금지, 차관 제공과 보증 금지, 국제금융기관 융자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의 절반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은 신규 무상자금 지원 동결 외에 N차관 지원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인도 주재 일본 대사의 소환과 양국 정부 고위관리 교환 중단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동맹국인 인도에 대해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핵실험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인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선진 8개국 G8 정상들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말 영국 버밍엄에서 열릴 회담에서 경악과 비난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이 무분별하고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이에 대응해 다음 달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져 남아시아의 경쟁적인 핵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도의 바지파이 총리는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맞설 태세가 돼 있다며 인도 국민들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춤하던 기업 부도 사태가 오는 8월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과거 금융기관의 재무 사정과 대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와 대출 위축 등 신용 경색이 지속될 경우 신용 경색이 시작된 지 9달 뒤부터는 부도업체 수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로 부실채권이 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금융경색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오는 8월 이후에는 이런 악순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연쇄 도산과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 여신 규모가 지난해 말 70조 원에서 올해 말에는 125조 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은 부도기업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등을 포함할 경우 은행이 40조 4천억 원, 제2금융권이 29조 원 등 70조 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히고 올해는 연중 55조 원이 더 늘어나서 연말에는 12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는 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은행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현재 20조 원 수준에서 40조 원으로 크게 늘리고 예금보험기금도 은행 출자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조 원을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25조 원 수준인 은행 자기자본이 부실자산의 매각 손실 등으로 연말에는 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내에 은행 출자를 위한 은행 투자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똑같은 금융위기에 휩싸여 있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동남아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ING 베어링 서울지점 부지점장 출신으로 M&A 전문가인 피터 펠티스 씨는 미국 상공회의소 저널 기고문에서 한국은 노동력과 시종 규모 등에서 큰 흥미를 끌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펠티스 씨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한 동북아 지역의 전략 거점이어서 인수합병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찰스 카트만 미 국무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카트만 부차관보는 내일 권종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만나서 대북 경수로와 중요 공급 비용 분담 문제, 사자회담과 남북대화 문제,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국의 금융지원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 순서입니다. 최근에 전세가 하락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전세가 하락에 대한 차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전세금 반환 대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영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세금 문제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은행 대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정부에서 그 3천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가지고서 융자하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번 18일 이후에 그 주택은행 전국 본 지점에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여기다 신청하면 되는데요. 필히 집주인과 세입자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인 그 임대인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청 시 세입자의 그 전입 신고 주민등록 등본, 세입자 확인록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천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접수 순서대로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누구한테나 다 대출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네. 자격 조건은 어떤가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융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집주인인 상태의 경우에는 일단 그 주택이 전용 면적 25.7평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분양 평수를 보통 아파트로 따진다 그러면 30한 2, 3평형 정도요. 그리고 전세 금액이 7,500만 원을 넘어는 안 됩니다. 7,5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인 경우는 98년 1월 1일 이후 전세 계약이 만료된 사람, 그리고 전세 계약이 2년 계약이 돼야 되고요. 또 신규 분양 입주 예정 날짜가 지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입자가요. 그리고 이제 근무지가 변동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직 내지 부도된 사람, 그다음에 전세 관련 법원의 그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이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의 전용 면적이 31평이고 네. 전세금이 7,800만 원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요. 네. 대출을 못 받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어쨌든 전용 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형 이하가 돼야 되고요. 전세금도 7,510만 원 돼도 안 됩니다. 7,500만 원 이하가 돼야 이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대출 융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대출 조건은 어떤지 네. 좀 궁금하군요. 융자금은 전세 계약 건당 2천만 원까지입니다. 상한이요?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라 그러면 7,500이면 2천, 네. 2천만 원이 최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금액의 3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은 융자이면은 37이 20이 2,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100이 안 되고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전세 금액이라 그러면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또 집주인이 그 다가구 같이 가구가 많은 상태라면은 세 가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6천만 원까지 한 집주인한테 가능하고요. 융자 조건은 연리 16.6%, 1년 만기입니다. 대신 1년이 지나서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20%를 상환시키면은 또 1년 연장되고요. 또 지나서 갚지 못하면 20%또 갚으면은 최장 3년까지 20%씩 갚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네, 뭐 전세 자금도 30%까지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또 대출 조건도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그렇죠. 그 이자도 좀 비싼 편이고요. 네. 이 은행에서 보통 대출 받는다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집주인 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만약에 그 집이 담보 여력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의 다른 담보를 그 제공을 해야지. 결국 담보가 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는 소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융자 대상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분양 계약서라든지 또 직장의 근무지 발령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직자라든지 부도회사라든지 이런 증명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지 이 대출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주가의 폭락과 환율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세계 40위 가까이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감독원은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440억 달러로 세계 38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 규모는 한때 세계 12위까지 올라갔지만 증시 침체에 따라 지난 95년 말 16위, 96년 말 19위 등으로 하락했으며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폭등과 최근의 주가 폭락으로 38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명예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노사 합의 등으로 법정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25일 확정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대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택안정대책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이 세금 감면 아니겠습니까?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금년 6월 22일부터 99년 6월 말까지 구입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그런 그 상태가 있거든요. 네. 그 등록세, 취득세는 기존 내는 상태에서 25% 줄여주고요. 예. 양도소득세는 5년간 보유 활동하는 전혀 없고요. 5년 이후의 상승분만 세금을 내는 그런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서울에서 33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7평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요. 결국 그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거죠? 예, 그 2억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예, 그러거든요. 취득세가 그동안 예. 3%였었거든요. 예. 3%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예. 개정 후에는 300만 원으로 1.5%로 줍니다. 예. 그리고 등록세는 600만 원 3%였습니다. 예. 이것도 등록세 세율이 25% 줄어서 450만 원으로 150만 원 줄어들고요. 예. 교육세는 0.6%였습니다. 예. 이게 120만 원이었었는데 0.45%로 줄여서 90만 원. 또 일종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됩니다.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개정 후는 50만 원으로 줄어갖고서 기존에 이전에 1,22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게 890만 원으로 줄은 약 33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일단 줄어들거든요. 상당한 혜택이 일단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주어지게 되죠. 예, 그렇군요. 이 정부의 보완책이 신규 주택에 적용된다고 하면은 개인 주택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예, 개인주택도 예. 그러니까 그 일반 개인주택도 금년 6월 22일부터 99년 6월 안에 준공 허가 그러니까 준공 검사나 허가가 난다든지 예. 만약 허가가 나지 않으면 가사용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래 허가는 조금 뒤에 나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예. 신청은 나더라도 그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일반 그 건설업체들이 주택 건설업체들이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를 그 분양을 해가지고서 분양 받은 계약금만 내면은 네. 중도금을 99년 7월 이후에 내더라도 이 지금 현재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기존에 있는 뭐 미분양이든 신규 주택이든 또 앞으로 99년 6월까지 준공 검사나 허가 사용 승인을 받는 모든 주택에 대한 25.7평 이하는 전부 다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늘어나나요? 네. 그동안에 이제 무주택자나 또 네. 25.7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더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는 연간 78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택 그 할부 금융사에서 받은 금액도 그 이자에 대한 상태도 소득공제에 같이 포함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사는데 세금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전반적인 상태까지 지금 전부 같이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엔화의 약세가 지속돼 올해 중 달러당 150엔대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4년에 걸쳐 1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엔화가 1달러에 150엔대로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은 초기 1년간 27억 2천만 달러 감소하고 2000년도에는 30억 달러, 3차년도 30억 달러, 4차년도 31억 3천만 달러 등 4년간에 걸쳐 수출이 118억 5천만 달러가 감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와 가전에서 가장 타격이 크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조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 감소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현재 1달러에 140엔대 이하로 폭락한 엔화 환율을 달러와 대략 1대1로 수준으로 바꾸는 법안을 만들어 9월 말 이전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통화개혁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은 엔화의 경쟁력을 높여 달러와 유로와 함께 국제 기축통화로 본격 부상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건설에 대한 협조융자가 당초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아 동아건설과 하청업체들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지난달 21일 동아건설에 대해 6천억 원의 추가 협조융자를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3,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동아건설에 동일인 여신 한도를 1,200억 원 넘겨 대출하기 위해 신청한 특인이 지난 9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반려된 데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협조융자 제공에 소극적이어서 지난 10일까지 협조융자 실적은 1,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영빈관에서 존 스미스 제너럴 모터스 회장을 접견하고 제너럴 모터스사가 대우와 추진하고 있는 합작 투자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존 스미스 회장은 김 대통령과 면담한 뒤 성명을 통해 김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 촉진과 시장 개방 조치에 크게 고무됐다고 밝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 규모인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참여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또 대우자동차와의 합작 투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우 측과의 사업관계 모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투자 구호 사업을 벌여온 미국 국적의 한인 이광덕 목사가 지난달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 목사와의 접촉과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작업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세되고 있지만은 농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서 영농비가 가중되고 또 농업기계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주 취재팀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농민들이 각종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해 구입한 1톤 화물트럭. 하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운반 차량이지만 농기계를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물론 농업 기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 1톤 화물트럭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교육세 등 모두 70여만 원. 이 세금은 농자재 값과 유리 비용 등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 출하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 혜택을 안 줘서 저희들의 농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과중한 세금 때문에 농민들은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싶어도 화물트럭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 운송으로 인해 그만큼 영농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2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1톤 이하의 화물트럭을 구입할 때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처럼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가 허용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당첨권 매매가 어떻게 실시되고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당첨권 매매가 무엇인지 먼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민영 아파트를 당첨받은 상태가요. 그동안은 그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약 소유권 이전하고서 네. 60일 이내는 거래가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도금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거래를 허용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 상태가 이제 그동안에 이런 일반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 국민주택형 아파트는 원래 2년 동안 거래가 안 됐던 거를 예. 6개월 동안 줄이게끔 돼 있고요. 아, 예. 대신 이번에 되는 거는 민영 아파트만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상태에 한해서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예. 거래가 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아, 예. 그 분양 당첨권 매매와 미등기 전매가 있는데요. 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당첨금 매매 허용되는 거는 네. 이번에 특별하게 지금 만들어 주는 거고요. 네.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대신 미등기 전매라는 상태는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서 네. 된 걸 사고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처분하는 아. 그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상태는 예. 그 미등기 전매거든요. 예. 근데 이런 미등기 전매하고 일반 상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민영 아파트에 대한 예. 상태만 거래가 되는 거고요. 예. 흔히 미등기 전매는 재개발, 재건축 예. 이런 상태의 아파트를 샀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다시 재넘기는 그런 상태가 흔히 있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에게 당첨권 매매가가 갖는 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중도금을 못 내고 네. 해약을 하려도 해약을 하려 그러면 10% 정도의 통상 위약금을 무는데요. 네. 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딴 사람이 사버리면 그냥 아. 원금한테 집어넣은 거는 다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점이 있고요. 네. 또 분양권 당첨권 매매가 허용이 되면은 네. 당연히 건설업체도 네. 그동안 중도금을 못 받는 상태를 같이 받고 네. 또 해약하는 사람도 손해 안 보고 또 대개 당첨권 받은 지역은 위치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예. 그동안에 청약 통장이 좀 없어갖고 못한 사람들이 네. 살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좀 있죠. 예. 네. 물론 그 이점도 많겠지만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어쨌건 새로 사는 사람들은 예. 이 계약금, 중도금 그동안의 기간은 낼 것들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는 네. 자금 부담이 좀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당첨권을 살 때 본인 소유인가 아닌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이중 매매라든지 네. 두 번, 세 번 팔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예. 있으니까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서 네. 이게 진짜 앞으로 상당히 좋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네. 데인가 이것도 네. 좀 보시고 네. 주변의 교통 여건 다 보시고 사신다 네. 그러면 예. 괜찮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는데요. 당첨권 매매가 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솔직히 이 아파트 당첨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고 예, 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태에 그러니까 청약 저축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네. 상당히 많은 상태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초 분양자와 시공사들한테 자금 부담이 어려운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위치 좋은 상태를 지금 잘 사신다 그러면은 네. 시세 차익도 새로 산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예. 이전에 중간에 산다 그러면은 불법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최초 분양자의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안고 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경감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미 법으로 허용이 되니까는 그거를 안 하고 바로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티모르에 대해 특별 지휘 부여를 약속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동티모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정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 당국은 오늘 중으로 잠수정을 예인해서 수색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 아래 공기주머니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일대의 기상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서 예정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수
부입니다. 네, 인양 작업이 다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네, 합동참모본부 측은 해군 해난 구조대원들이 수심 30m 깊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교대에 투입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업 진척이 상당히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활성화 대책이 속속 발표되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이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적당한 시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구입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영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아파트 시장이 아주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에 나왔던 급매물이 서서히 지금 소화가 되고요. 네. 또 일부 소형 아파트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는 그동안 정부에서 그 분양권 매매라든지 전매시켜준다든지 세제 완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그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중도금 대출, 상당한 저리도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발휘하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그 주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중도금 대출이거든요. 네. 그 아파트를 사신 분의 그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네. 아파트를 신규 주택 구입하실 때 네. 분양가의 10% 이상만 그 금액을 납부를 하면은요. 예. 전용 면적 18평, 이 전용 면적입니다. 네. 전용 면적 18평 이하에는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18평 초과 21.2평 이 전용 면적 상태는 3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요. 네. 그다음 21.2평 초과 25.7평 이하까지는 4천만 원까지를 이게 상당히 쌉니다.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리 12% 지금 네. 현재 그 금리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상태죠. 네. 그다음에 중형 그 임대주택이 그동안에 전용 면적 18평 이하만 됐었는데 네. 이번에 18평 초과 25.7평까지도 지금 그 임대주택을 이번부터 이제 공사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네. 상태를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예. 전용 면적 18평 초과 21.2평까지는 2,500만 원, 네. 그다음에 21.2평 초과 24.2평까지는 3천만 원. 예. 24평 초과 25.7평까지는 3,500만 원까지 네. 요것을 건설업체한테 예. 연리 7.5%로 융자를 해줍니다. 굉장히 싼 그렇죠. 편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이 아파트를 사실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기존 아파트 사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양권 매매하는 거 사는 네. 게 있고 또 이번에 그 6차 동시 분양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기존 아파트는 지금 급매물 쪽에서는 지금 상당한 상태의 금액이 좀 다 빠져 있고 네.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그 주변 여건에 맞춰갖고 골라 사신다 그러면은 네. 지금 사실 적기라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주변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당히 떨어진 폭이 많으니까 네. 그거에 어느 정도 조금 되더라도 주고 사실만 하고요. 예. 그다음에 분양권 매매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상태 그 아파트를 예. 사는 건데 거의 입주 임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1, 2년 전에 상당한 청약률을 그 좀 야기시켰던 이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이쪽도 분양권 매매를 산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등록세, 취득세를 네. 사는 분이 다 물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를 물지 않으니까는 그런 좀 싸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고요. 네. 이번에 그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6차 동시 분양이 6월 2일부터 청약을 받았는데 네. 지금 나온 것들이 4,038가구입니다. 상당히 네, 많거든요. 많네요. 그리고 예. 거의 대다수가 또 역세권 위주의 예. 전용 면적 25.7평 이하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의외로 또 금액도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뭐 예를 들어서 충정동에 있는 거 하고요. 뭐 도원, 뭐 염리, 신길, 홍제 네. 이런 지역이 전부 역세권 지역들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지금 청약하신다 그러면은 예. 그 1순위 그 청약 통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노려볼 만하다. 네, 역세권이요.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러한 아파트를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시자면요. 이제는 뭐 상당히 많이 그 금액이 내려갔지만은 예. 이제는 꼭 내가 살아야 되는 예.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셔야지 투자성을 보시는 거는 이미 이제 그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네, 보시거든요. 예. 그리고 분양권 전매 아파트는 이중 매매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기존 아파트는 이제 융자나 기타 담보, 주변 그 뭐 채권 압류 같은 거 있는 거 잘 보시고 사셔야 되고 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일단 지금은 역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시설이 인접된 지역 쪽으로 네. 좀 선택하시면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요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그나마 거래를 주도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나마 거래를 주도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나요? 주로 요새 그 아파트가 좀 거래가 좀 잘 되고요. 또 자금이 조금 있는 분들은 그 소형 상가 빌딩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이런 빌딩들이 지금 거래가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밖에 그 대형 빌딩들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정도인 상태는 아직도 그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뭐 이 아파트 경우는 뭐 각종 그 정부의 부동산 그 거래 활성화 대책에 영향을 받은 상태가 됐고요. 소형 빌딩은 마땅한 투자처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또 증권 쪽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보니까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소형 빌딩 쪽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거래가 그러니까 그 금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한 적게는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가 좀 올라간 상태도 있고요. 또 이번에 그 6차 동시 분양 같은 상태 지금 새로 분양하고 있는 상태도 5차 동시 분양에 한 1%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한 30%에서 40% 사이가 벌써 이 청약 열기가 좀 났고요. 저 기존에 이전에 가치가 많이 나왔던 그 급매물 상태 지금 거의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래는 지금 상당히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로 이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현격한 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전에 지방에서 있던 그 수도권에 있던 아파트보다도 좀 특이한 상황은 서울 주변에 있는 역세권 쪽의 아파트 쪽으로 이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상태가 있는 거는 다시 그 유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교통비 같은 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서울로 좀 가까운 데로 오는 그런 상태 때문에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들어 소형 상가 빌딩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고 또 이 증권이라든지 그 외에 여타의 딴 데 투자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정적인 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소형 상가 빌딩 이런 쪽으로 해갖고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층, 또 그동안에 그 자금이 이 실수요자를 가지고 있는 자금을 또 중장기적으로 이 소형 상가 빌딩에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뒤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그 안정감을 갖고서 지금 투자하는 영향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는 뭐 일반 뭐 다른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어쨌든 매월 고정적인 투자 대비 수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상가나 빌딩은 우선 그 수익성이 확보돼야 하겠는데요. 네. 그 수익성 확보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전에는 그 IMF 이전에는 보통 자기 투자 대비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한 0.5% 한 15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지금 좀 나오면 상가라 그랬는데 요새 IMF가 되다 보니까는 이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금액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월 0.8%에서 1% 정도. 그러니까 한 150만 원 나오던 게 한 300만 원대 수익이 발생되는 거의 은행 금리와 맞는 이런 상태로 그 수익 발생이 지금 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그 지금 그 다른 여타의 부동산보다 안정성도 갖고 또 매월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 평균 한 10%에서 12%까지도 좀 나오는 그 상가 빌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서 투자하시면 수익성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파트나 상가 빌딩에 투자할 때 고려할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예, 아파트는 이제 이전 가치가 한꺼번에 오르고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상태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입지가 좋은 상태 내에서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정부의 각종 이제 부양책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얼마 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정부에서 주택 중도금 융자하는 상태가 내년까지 줄게
한 5, 6일 만에 다 나가는 소진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은 바로 내 쪽에 맞으려면 바로 받는 상태도 이 아파트의 투자 효과에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또 기존에 그 등록세, 취득세 감면, 신규 주택 샀을 때요. 양도세 5년 동안 면제 이런 혜택들을 잘 보시고 좀 하시면 아파트는 큰 무리가 없고요. 상가 빌딩은 수익성이 월 0.8%입니다. 월 0.8%에서 1% 정도 수익성 보장되는 거 사시고, 그리고 사실 때는 항상 입지 여건도 고려하셔야 되고 나중에 파실 때를 계산을 하시고, 꼭 내가 평생 가지고 있다는 계산 말고 팔 때 금방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인가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예, 틈새가 보이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인과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앞으로 대형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대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대표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부에서 대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전에 그 50평 이상, 전용면적 아파트는 50평 이상, 단독주택은 80평 이상, 그리고 시가가 5억 이상 나가는 상태, 기준 시가 5억 이상 나가는 상태는 양도세를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50평 미만인 상태의 그 아파트 신축, 모든 신축 주택, 고급 주택이 아닌 그런 상태는 양도세라든지 전반적인 상태를 다 감면시켜준다는 얘기인데요. 건평이 일반 단독주택은 80평 이상, 그리고 여기 대지가 150평 이상, 시가 5억 원 초과의 단독주택,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고급주택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고급주택이라고 보면은 50평이 넘고 이 아파트는 시가가 5억이 넘는 거, 그리고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나 그 안에, 그다음에 에스카레이터, 아니면은 20평 이상의 수영장에 설치된 거는 이 평수가 아니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요거 아닌 상태는 이번에 그 양도세를 금년 5월 22일부터 소급해가지고서 내년 6월 30일까지 사는 상태는 양도세를 전액 5년간 면제시켜준다.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은 50평 이상인데요. 가격이 5억 원 이하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5년 동안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개 중에 평수나 금액이나 요 상태가 전부 다 맞아야 되거든요. 대신 그 양도 시점 상태의 금액이 5억 원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매입자 상태가 아니고 팔을 때 5억이 넘으면은 내고 안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평수가 같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봐서 양도세는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축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주택을 말합니까? 뭐 사람이 한 번도 살지 않은, 새로 져가지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또 새로 분양하는 주택, 그리고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그런 그 신축 주택, 대신 뭐 임대를 하고 있다가 임대주택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상태는 신축주택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분양이라든지 분양이 안 되고 내가 짓는 한 번도 살지 않는 이런 상태를 신축주택으로 봅니다. 예, 그렇다면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나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거든요. 그건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혜택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이번에 혜택이 나오는 거니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갖고서 혹시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건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못 받습니다. 예, 그럼 내년 6월 말까지 분양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날짜가 되나요? 예,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거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을 내고 계약한,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상태를 해야지 이 상태의 혜택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단독주택을 짓는 건 준공검사가 난 상태에 입주를 하고, 입주하는 경우 준공검사가 났을 때를 내년 6월 30일, 그 이후가 넘어가면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그러면 5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언제부터 5년인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계약일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잔금 지급일이라든지 등기된 날, 그 중에서 먼저 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날 이후부터 5년간
그 날짜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약금 낸 날부터가 계약한 날부터가 아니고 잔금을 냈다든지 아니면 등기가 된 날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동안 양도세를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세금 혜택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전에는 그 18평 이상 25.7평 이하까지는 그 등록세, 취득세 25% 감면시켜주겠다. 또 그 세금, 양도소득세를 5년 후에 전면 5년 동안은 감면시켜주겠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도 일종은 50%까지 이거 사야 되는 건데요. 이건 25.7평 이하까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중대형 상태는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 사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 별세 없습니다. 지금 중대형에서는요. 그리고 앞으로 팔더라도 5년 후에 상승분에 5년이 넘으면 5년 후부터 올라간 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상당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지금 많이 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들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미분양된 거 중대형까지 아마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고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일조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공권력 투입이 일단 유보된 가운데 국민회의 중재단이 밤샘 중재를 벌였으나 노조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는 데다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사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들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만 신청하면 쉽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영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로 개정될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 내용과 대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실설이 되고요.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매를 할 때는 집을 내놔야 되는데 살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소송을 하면은 소액 사건 심판 제도 같이 활용해 갖고서 상당히 쉽게 판결을 내줄 수 있게 하고요. 또 2년 미만 계약을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게끔 1년을 계약해도 1년 임대차 계약 기간 인정할 수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전체적인 상태에 전부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단 이미 전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나 또 이미 이사를 간 사람은 적용의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났더라도 지금 현재 돈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보호 대상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확정일자인을 전세 계약서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의 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가지고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그 법원에서 바로 등기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일반 전세권하고 똑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럼 임차권 등기와요, 기존에 있던 전세권 등기와 차이가 있습니까?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허락하에서 해야 되고 집주인이 안 해준다면 못 하는 거고요. 이번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서 등기소에 가면은 바로 촉탁 등기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만약에 1년의 전세 기간이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사람의 경우에요. 네. 집주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전세 기간이 최소 2년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이게 10월 정도부터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요. 아마 계약 만료 즉시 전세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전세 기간이 2년을 간주한 2년 동안을 확보해 준다는 거는 세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겁니다. 세입자는 2년 이내에 1년을 하든 1년 반을 하든 2년을 해도 관계가 없고요. 대신 1년을 하고서 다시 더 살고 싶으면은 2년까지는 또 확보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한테 유리한 방법이죠. 예.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세 확정 일자에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 기간이 됐더라도 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말로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청구 심판 청구를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행 이게 지금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지금 이게 시행되는 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은 제일 쉽게 돈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전과 같이 기간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2달 내지 석 달 안에 그 자기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열렸기 때문에요. 예, 요즘 전세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네. 전세금이 폭락할 경우 전세금 감액 청구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지금 이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전에 전세 대란이었을 때 법원에서 일정적인 금액의 판결을 받은 건 나온 게 있습니다.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그 전세금 감액 청구가 있는데요. 이 법에는 지금 현재 안 나왔고요. 앞으로 그 판례를 준용해서 그 돈은 만약에 상당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감액 청구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이 많은 세입자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지검 특수 전면 파업 18일째를 맞은 만도기계 7개 사업장에 오늘 오전 6시쯤 일제히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동조합 본조가 있는 충남 아산 공장에 25개 중대 3,000명을 비롯해서 대전 생산기술원에 10개 중대 1,200명, 전북 익산 공장에 20개 중대 2,200여 명, 강원도 원주 운막 공장에 17개 중대 2,000여 명을 투입해 노조 간부 등 파업 지도부 검거와 농성조합원 해산 작전을 벌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세 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점검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철이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급매물이 좀 소진이 되다가 6월, 7월 달에 서울의 6차 동시 분양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서 아파트까지 좀 올랐거든요. 예. 올랐다가 너무 많이 좀 올랐어요. 예. 많이 오르다 보니까 7월 달 말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지금 좀 정체되고 지금 현재는 좀 하락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값이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 내리막길을 조금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예. 이 전세 시장 동향 좀. 예. 지금 일단 그 대형 평수의 아파트는 지금 크게 지금 그 많이 올라가질 않았고요. 중소형 20평대하고 32평 정도 이 정도 아파트가 좀 강세를 지금 치고 있고요. 또 위치적으로 역세권이라든지 주변 그 그 환경 또 근린 생활 이렇게 잘 구비된 지역 쪽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 쪽에서는 중대형 쪽에서 좀 떨어지고 대신 지금 현재 그 경제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으니까는 전세금을 빼고서 조금은 더 적은 금액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요. 지금 그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집주인은 이전 전세금으로 그냥 좀 눌러 좀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줄다리기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네. 이로써 세입자의 입지가 조금 이제 나아진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낮았죠. 많이 낮아지고 어쨌든 전세 집을 이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 지금 근데 신규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일단 거기에는 저당권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없기 때문에 최우선 그 자기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 아파트를 들어가고 또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저당권이라든지 뭐 가압류, 가등기, 뭐 가처분 이런 게 없는 거를 골라서 들어가시면 좀 안전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럼 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요, 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이번 10월 달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좀 이제 세입자들한테 좋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년 계약을 주로 했는데요. 이제 1년 계약도 관계가 없으니까는
하도 변동이 많으니까 1년 단위로 좀 끊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그 확정 일자인 예. 그다음에 전입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계약 시에 다 해버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주택임대차 그 신용 그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한보증보험에서 하는 게 있고요. 한국보증보험에서 하는 게 있는데 네. 총 금액의 0.5% 정도의 금액만 주면은 이건 계약하고서 5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한 달 이후에 예. 이 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주니까 이것도 활용할 만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전세를 빼려고 할 때 네.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해서 곤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이 전셋집을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단지 아파트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골라야 되고요. 예. 요새는 제일 중요한 게 교통권입니다. 예. 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 그다음에 대규모 단지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모인 지역, 그 규모도 큰 대형보다 네. 20평대, 32평 이하로 되는 게 잘 빠지니까요. 대형 평수보다 자기에 맞는 그런 평수를 고르는 게 유리하고요. 어쨌건 전세 수요가 남들이 내가 내놓을 때 쉽게 나갈 수 있는 지역 그렇겠죠. 이쪽을 네. 고르시는 게 나중에 돈 빼기가 좀 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전세 계약 전에 네. 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내 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순위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 근저당이 돼 있는가, 또 가압류, 가처분이 돼 있는가, 또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입 신고는 하여튼 뭐 꼭 계약 그 마지막 날에 하지 말고 네. 좀 미리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확정일자도 계약금 주자마자 바로 받고 그러면은 큰 머리가 없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또 그거 말고도 요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네. 부도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는 네. 그 집 주인의 예. 재산 상황이라든지 예. 업종이 뭔가 이것도 보시고서 고르시면은 큰 머리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집 주인의 재산 정도를 알아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뭐 이제 일단 직업이 어떤 거냐, 네. 그래서 안정한 직업인가. 요새 같으면 사업하면 솔직히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예. 사업하다 보면 여기저기 돈도 많이 꼬아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보증 쓰다 보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예. 직업이 제일 안전한 직업. 예. 또 얼굴 보면 더 나옵니다. 반상도 봐야 됩니다. 이제. 예,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길을 달리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 시 업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손선규 건설교통부 차관이 잠시 뒤 검찰에 소환됩니다. 손 차관은 한국부동산신탁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 95년 3월부터 96년 10월까지 일부 기업체에 공사 선급금을 부당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차관을 조사한 뒤 업무상 배임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기택 전 총재 대행에 대해 앞으로 두세 차례 소환장을 보낸 뒤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을 내일 다시 불러 보완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 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이 지금까지 드러난 53억 원 외에 추가 모금하고 모금한 시점도 법 개정 이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법 처리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소환에 불응한 백남치 의원을 오늘 오후 2시 반에 다시 불러 마무리 조사를 한 뒤 내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 수요 촉진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도금 대출도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광영 한국부동산 컨설팅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운데 중도금 대출에 관한 사항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예, 이전에 7월 초에 한번 내줬는데요. 이번에는 그 25.7평 이상까지 확대했다는 거 하고요. 요걸 탈 수 있는 상태는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 아니면은 지역 직장 재건축 조합, 주택 조합원들 요걸 받으려고 그러면요. 분양 가격의 10% 이상의 그 돈을 낸 사람에 한해서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에서 대출되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이번 9월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전용 면적 25.7평 이하가 2조, 그다음에 25.7평 초과가 1조 이렇게 해서 3조를 이번에 대출한다는데요. 7월 1일 날 그 1조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2조 2,250억 원이 5일 만에 동의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빨리 동의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분양을 해주면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이 10월, 11월 달에 그 중도금 그 신규 분양 아파트한테는 또 잘못하면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씩 놓아서 좀 해줬으면은 이전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리일 그렇죠. 텐데요. 네. 어떻게 이건 책정되죠?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 받은 금액의 50% 이내에서 대주는데요. 이건 가구당 대출 금액이 최저 2천원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전용 면적 18평 이하는 2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18평 초과 21.2평까지는 3천만 원. 21.2평 초과 25.7평까지는 4천만 원, 25.7평 초과는 6천만 원인데요. 이게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25.7평 이하는 연리 12%짜리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한인데요. 25.7평 초과는 요거는 그 실세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한 5, 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대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분양업체가 일괄적으로 이제 그 주택 그쪽 은행에다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반인들도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 신청 접수 시기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납입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내용 서류는 거의 대다수가 건설업체들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쫓아가는 게 제일 편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분양을 받고자 하면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있을 그렇죠. 텐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예, 건설업체에서는 이제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가구별 분양 및 중도금 납부 현황서, 그 법인인감증명서 이런 자료를 그 주택은행에다 제출하면 되고요. 일반 개인이 한다 그러면 분양받은 분양계약서하고 돈을 냈다는 납입 영수증 그리고 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가져가면 해줍니다. 예.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하면은 그 대출을 못 받습니다. 완납 전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났더라도 잔금을 안 냈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해 주택의 타 그 은행에서 중도금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 그 미리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새롭게 갚고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이걸 대신 갚아주는 상태로 한다 그러면 이자가 좀 싸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융통성을 좀 부려줬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 지역 서울 강남 일대 불법 고해 과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한신학원 원장 57살 김영은 씨가 잠적 4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젯밤 9시 20분쯤 강릉시 송정동 모 아파트에서 김 씨를 붙잡아 오늘 새벽 1시쯤 서울로 압송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강릉에 있는 김 씨의 큰아들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 2장과 면허증, 여권 등을 찾아내고 김 씨 아들을 추궁한 끝에 김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당국이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비위 혐의가 짙은 공직자들을 내사해 중하위직 위주로 공직자 3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당국은 이들에 대해 이달 말부터 개별 소환해 증거 보강 작업을 벌인 뒤에 형사처벌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해 파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정부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영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개정이 확정된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득이 되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 내용이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됐습니다. 그 경매를 신청을 할 때는요. 근데 이번 개정안은 집을 안 비워줘도 그 집에 거주하면서 경매 신청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또 그 집을 그 안에 살지 않고 딴 데로 이사 갔을 때는 전세금 미반환할 때 이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갔을 때 이전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순위에서 빠졌었는데 이제는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됐고요. 일단 전세계약 상태를 이전에는 기본 2년이라고 좀 된 상태가 이번 개정안은 2년 이내라도 서로 합의하면 계약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 청구 소송이 이전에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렸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2 내지 3개월 정도로 소액 신청식으로 해갖고 상당히 단축을 시킨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겐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예. 그때 계약 전세 기간 중인 세입자는 모두 지금 적용이 되고요. 단 전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그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그건 제외되기로 됐고요. 예. 대신 전세 기간이 끝났더라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을 그대로 그때 이후부터는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가까운 법원, 시군 법원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요. 갈 때 그 확정일자를 꼭 받은 그 계약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개정되는 임대차 보호법의 원칙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계약서하고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웃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또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받으면 간단하게 신문을 거쳐서요. 1, 2주 안에 심차권 등기 명령을 결정하고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집주인이 만약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세입자 권리가 상당히 강화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임차권 등기랑 그럼 전세권 등기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 등기는 그 세입자하고 그 임대인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효력은 전세권 등기라고 똑같다. 그래서 또 이전같이 뭐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입자한테 상당한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보면 임대인한테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 기간도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길어야 2주일 안에 되고요. 비용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저렴한 한 10만 원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세입자에게는 확실히 유리해지고 집주인에게는 불리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임차인 그 금년 4월 달에 전세 대란 때문에 나왔었지만요. 임차인한테 세입자한테는 좋지만은 임대인들한테는 상당히 그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에 좀 이게 역으로 어려울 수 있는 임대인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형평성을 좀 기할 수 있게끔 임대인한테도 좀 자본력이 없는 임대인을 위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자 유입으로 외환 사정이 크게 호전되면서 우리나라의 순외채가 지난 96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크게 줄고 대외 자산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 3일에 실시되는 서울시 10차 동시분양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영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10차 동시 분양이 다음 달 3일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번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예, 서울의 5가운데에서 네. 총 2,071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대부분 전부 다 이 강북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지역도 있지만은 대개 이렇게 그 많은 분량은 아닌 상태고요. 네. 또 이번에 그 청약예금 가입자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서울 수도권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11월 3일부터 이제 일반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얼마나 분양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 고려산업개발이 도봉구 방학동에다가 저희 네. 분양하는 게 있는데요. 네. 1278가구 제일 많죠. 네. 요 금액은 분양가가 41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네. 이게 약 5만 5천 평 정도의 이전에 그 미연 공장 부지입니다. 네. 입주는 2001년 10월 달 예정되어 있고요. 네. 사만 기업이 영등포구 물레동에다가 382가구를 지금 분양을 합니다. 네. 이것도 2001년 9월 달이 입주 예정이고요. 또 사만 기업이 구로구 개봉동에 총 170가구 중에서 78가구 제일 적습니다. 네. 요것을 일반 분양을 2001년 3월 달에 입주 상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대림산업이 이 구로구 신도림동 이전에 그 대림산업 그 종근당 부지에다가 네. 분양했던 바로 옆입니다. 네. 거기에 207가구를 분양을 하고 2001년 8월 달이고요. 네. 일단 계룡건설이 마포구 중동에 총 180가구 중 126가구를 일반 분양 2000년 12월 달 입주입니다. 네. 그 무엇보다 그 아파트 분양 가격에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가격이 어떻습니까? 예, 가격이 그 방학동 대상타운은 41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정도 평당 분양가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평형이 한 6개 정도의 평형이 있거든요. 24평형이 9,990만 원 정도. 이게 상당히 싸죠. 예. 33평형은 1억 4천 약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만 기업이 약 410에서 450만 원. 네. 또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게 450에서 500만 원. 신도림동에 있는 대림산업에서 하는 거는 528만 원 정도고요. 계룡 건설계 480에서 490, 한 대개 500만 원 미만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한 상태인데요. 네. 일단 위치에 따라서 네. 선택할 수 있는 상태는 조금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위치에 대한 그 신중을 기하는 것 외에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동시 분양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꼭 투자보다는 내가 살 집, 자기 금액에 맞게끔 투자하는 상태하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한 시공사와 주변의 환경, 그리고 또 역세권 이런 상태를 잘 보셔가지고 투자하셔야지 네. 향후의 투자 가치라든지 시세 차익을 네, 볼 수 요 있을 점만 겁니다. 주의를 하면은 뭐 잘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에서 김사모 특파원.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예지동 광장시장에서 불이 나 상가 건물 3개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점포 112개를 태웠습니다. 이 불로 소방관 3명이 다치고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린 부동산 정보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요즘 그 부동산이 조금 움직이는 느낌도 약간 나거든요. 근데 투자 종목이 이제 유망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연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파트하고 토지도 일부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신중 종목이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쪽은 그렇게 큰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두 가지로 좀 차별이 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제일 큰 변수는 일단 매도자가 얼마만큼 싸게 파느냐. 그럼 매수자는 싼 거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맛에 내놓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사시는 분들도 신중을 기해 갖고서 좋은 부동산, 싸고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안목을 지금 필요로 한답니다. 예, 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아파트일 텐데요. 아파트 경우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아파트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신규 미분양 아파트 한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기존 아파트 분양권 전매 3가지인데 지금 신규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의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 간의 또 분양 가격 하락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기존 아파트는 신규에 비해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게 세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융자 이런 혜택들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존 아파트는 금액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예. 분양권 전매 아파트도 기존 아파트하고 같이 지금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격적인 조건에 지금 크게 부합되지 못해져 가지고서 기존 아파트와 같이 금액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가장 지금 유리한 것이 신규 미분양 아파트인 셈이 되는군요. 예, 가격이 싸고 예. 조건이 업체들이 얼마만큼 조건을 좋게 해주느냐에 네. 따라서 따라서 일반인들이 고르신다 그러면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품목이 임야 같은 토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투자할 때는 단기적인 투자도 있지만 중장기 투자적인 상태는 그래도 토지가 지금 다시 관심을 좀 갖는 게 네. 뭐 요즘 뭐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나오고요. 또 일반인들이 소액 수도권 주변 지역에 네. 소액으로 준농림지와 같은 땅을 살 수 있는 게 상당히 싸게 나옵니다. 네. 거의 시가의 반 이하로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큰 돈 투자하지 않고 좋은 위치에 준농림지라든지 경매 쪽에 토지를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예. 또 이 고정적인 수입도 확보가 되고 거주할 수도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그렇죠.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요즘 그 주거만 보지 않고 네. 또 고정적인 그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 소형 상가. 요건 이제 그 이면도로에 있는 이제 위에 3, 4층 정도는 주택이고 1, 2층 정도는 상가 점포가 돼 있는 상가 주택이 경매 쪽이나 일반 쪽에서 싸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경기 어려울 때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상가주택을 관심도 갖는 게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거 일단 상권이 집중된 코너 땅에 있다든지 네. 주변에 배후지가 충분히 성숙된 지역에 상가 건물을 투자하시는 것도 소액 자금으로 해볼 만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파트, 임야, 또 상가주택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반 투자가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 투자 방법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번 11월 중순부터 네. 아마 내년 2월 그 구정 전까지가 투자의 적기라고 봅니다. 네. 연말 연시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자금이 필요할 때 금액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한 발 앞서 네. 대신 급할 이유는 없어요. 네. 한 2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네. 싸게 금매로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예.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시는 게 네. 그 시기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네. 항상 신중하라. 이것이 그렇죠. 마지막 충고가 되겠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금강호가 오늘 오전 8시쯤 북한 장전항에 도착해 승객들이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올 들어 부동산 관련 세법이 많이 완화됐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바뀌었죠? 예, 금년 5월 2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는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 이런 주택을 사실 때는요. 등록세 25.7평 이하는 25% 감면. 등록세 취득세요. 네. 이건 1가구 1주택에 한하고 지자체에 따라 좀 틀립니다. 네. 그리고 그 일종 국민주택 채권을 25.7평 이하를 할 때는 50% 감면을 받게 되고요. 또 평형에 관계없이 호화주택만 아닌다 그러면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예. 또 내년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0% 정도를 내려주는데요. 현행이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세율이 50%입니다. 양도소득세가요. 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해가지고서 3천만 원 이하의 그 양도 차익이 났을 때는 30%고 6천만 원 이하
이하네요. 네. 이건 40%고 6천만 원 초과는 50%였었는데 네. 내년에 개정했을 때는요. 네.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10% 내리는 40%로 적용이 되고요. 3천만 원 이하는 20%, 6천만 원 정도 이하입니다. 30%, 6천만 원 초과는 40%로 일률적으로 10%가 절세가 되는 상태가 되죠. 네. 이걸 예를 들은다면요. 예. 서울에서 33평형 그 전용면 25.7평 이하 아파트를 2억에 샀을 때는 취득세 25% 감면이 400에서 300으로 100만 원이 줄고요. 네. 등록세가 6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줄죠. 또 그 교육세가 12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고요. 일종 국민주택 차익권이 100만 원에서 절반 50%로 줄고요. 50만 원으로 줄고요. 완화전 취득세 세제 그 부담 그 비용을 보면요. 총 1,2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혜택을 받으면 980만 원으로 약 330만 원 정도가 줍니다.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약 30% 정도 올라갔을 때 네. 양도소득세는 1,640만 원 정도가 줍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겠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또 내년에 매각하는 게 금년에 그 등기 이전하는 것보다 내년에 등기 이전하는 게 네. 10% 그 세금 혜택을 받고요. 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내년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이후에 처분하실 분이 처분하신다 그러면 내년 그 공시지가 떨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절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상가주택이라 그러면 주택점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주택이 점포보다 면적이 50%가 넘는다 그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년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네. 혹 상가 면적이 주택보다 클 때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 부분만 면제를 받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보다 더 넓어야 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예. 그럼 재건축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재건축 기간 동안에 팔으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공된 다음까지 기다려서 네. 그런 데는 3년 이상 보유한 상태가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신 그 공사 기간 동안에 판다 그러면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완공 후에 파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그렇군요. 세금 혜택을 받을 이 수 밖에 일반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이 네. 세금 절약 방법 좀 알려주시죠. 요즘 같으면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갖고서 뭐 이 처분한 다음에 시세차익이 없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해서 혹시 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건 세무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기준시가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셔가지고서 세금을 낼 수가 있는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거래 그 과세대로 한다 그러면 세금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사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새로 주택을 산 다음에 2년 내에 팔면은 양도세가 면제가 되니까 네. 요거 좀 감안하시고요. 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200평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산 후에는 언제든지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받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지만은 뭐 이전 같이 이렇게 투기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에 대해 개발 부담금과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좋은 환경의 주거지역과 싼 값에 근린생활시설을 찾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있을 뿐 투기를 노린 과열 양상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재은입니다. 불입하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이 유리합니다. 청약부금은 월 3만 원, 청약저축은 월 2만 원씩만 불입하면 통장이 유지되므로 지금은 월 2, 3만 원씩 불입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10만 원 이상씩 불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금리가 연 10%에 달해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해약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굴리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4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 예금에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넣어놓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예금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씩 넣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해약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큰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새 아파트를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1,000만 원 이상의 청약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 6월 이전에 청약 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든가 청약 통장을 해약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든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11차 동시 분양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올해로 마지막 동시 분양이 되는 이번 11차 분양에서는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11차 동시 분양 아파트를 가운데서 먼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재건축이 지금 5가운데가 있거든요. 우선 서초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좀 짓고 있는데요. 은하 아파트를 헐고서 약 160가구 정도를 지금 그 재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분양되는 게 32평, 40평, 44평형 34가구를 분양합니다. 근데 분양 가격은 684만 원에서 약 756만 원 정도로 좀 금액이 좀 크죠. 이건 빌라트 개념인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동아 건설이 마천동에 이전에 우천 연립을 헐고서 134가구를 짓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평형, 33평형 79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요. 약 509만 원에서 562만 원 정도 평당 분양가가 되고요. 그리고 서초동의 시흥동의 금강 종합건설이 107가구를 475만 원에서 약 505만 원 정도의 분양 가격으로 지금 이번에 분양을 하고요. 또 성원건설이 염창동에 이전에 그 연희 시민 아파트를 재건축해 갖고서 581가구 중에서 166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532에서 544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번에 이 민영 아파트 물량이 올해 최대 규모라면서요. 그렇죠. 민영 아파트가 총 8가운데거든요. 네. 근데 그 우선 눈에 띄는 게 서초동의 대우 아파트 에너지관리공단 자리를 지금 재건축 민영 아파트로 공사를 해갖고서요. 67평에서 69평형 상당히 큽니다. 근데 73가구를 일반 분양하는데 금액이 좀 크죠. 네. 1,041만 원에서 1,006만 원 정도. 이 아파트보다는 어떻게 빌라트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네, 평당 분양가가 무척 그렇죠, 높군요. 크죠. 주변에 그 우면산 줄기가 바로 옆에 있고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2호선 방배역 바로 인근이고요. 뭐 학구는 지금 크게 따지지 않지만 일단 8학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창동에 705가구를 분양을 하는데요. 이건 일반 그 아파트하고 똑같으니까 423만 원에서 500만 원. 저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좀 쌉니다. 그리고 성형공영이 마천동에 36가구를 분양을 하는데 이건 553만 원에서 552만 원 정도고요. 한화가 서대문구 홍제동에 139가구를 분양을 합니다. 539에서 611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그 대림산업이 그 이전에 그 신도림동에다가 이게 바로 옆에 그 이전 그 대원전기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에 204가구를 바로 옆에 그 얼마 전에 그 분양했던 그 단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가가 204가구를 514만 원에서 532만 원 정도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이 공릉동에 564가구를 상당히 많죠. 49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성원건설이 연희동에 69가구 481에서 617만 원 네. 분양하고 있습니다. 예, 조합주택도 이번에 동시 분양된다고 하는데 이 특징적인 점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조합 아파트가 이제 구이동하고 사근동에 그 두 개의 아파트를 많지는 않지만요. 네. 어차피 새롭게 조합으로 요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예.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그 동부경찰서 맞은편에 그 유림 통상 자리에다가 그 세안건설이 58가구. 이거 490에서 524만 원 나오고요. 벽산건설이 사근동에 93가구,
그러니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네. 요거 말고도 이제 재개발 쪽에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 11차 동시 분양의 하이라이트가 네. 되지 않나 제일 많은 예. 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동아 건설이 노량진에 891가구, 514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고요. 요즘 한참 그 말이 이제 그 공원 같은 아파트에 SK 네. 건설 최대 규모죠. 성북구 그렇군요. 미아동에 예. 1,721가구가 이번에 분양이 되는데요. 480에서 576만 원. 뭐 주변 인근 시세에 비하면 그렇게 비슷한 금액이지만 일단 워낙 대단지기 때문에요. 네. 총 분양하는 게 5천 가구 이상 네. 되는 것 중에서 1,721가구요. 또 바로 그 옆에 같이 그 재개발되는 지역 따지면 약 10,000가구가 넘는 이 대단지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이번 11차 동시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이것만은 꼭 짚어봐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물론 대단지 지금 제일 좋은 게 이제 환경하고 교통 네.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건설회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아파트 금액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네,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인근 주변의 금액하고 네.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지금 거의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없거든요. 네. 대신 환경적인 거라든지 대규모 단지 때문에 그렇지만 네. 주변의 아파트 시세 거래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싼가 비싼가 투자 가치가 있는가 네. 이런 식으로 보셔서 투자하시는 게 오늘 공고가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 주변 가격 잘 비교하시면은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바로 판단할 겁니다. 예. 잘 판단하셔야 되겠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격 덤핑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IMF 이후 이 급매물과 비슷한 가격 덤핑 부동산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전에는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액이 싼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분양을 하는 상가라든지 지금 현재는 아파트까지 금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 그룹 D 건설회사에서는요. 지금 현재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남의 아산에 있는 그 대주 아파트가 30평짜리가 평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에 나오는 게 있었고요. 40평짜리도 평당 100만 원씩. 좀 파격적인 조건이죠. 네. 어떻게 보면 건축비도 안 되는 이게 미분양이 오래됐기 때문에 금액을 좀 상당히 싸게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한성 아파트 천안에 있는 한성 아파트는 24평형이 3,500만 원, 평당 약 140만 원 정도로 나온 게 있고요. 또 이게 전주의 삼청동의 신일 우성 아파트는 이것도 평당 182만 원, 200만 원 미만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건축비가 한 17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효자동에도 31평짜리가 평당 198만 원 정도. 그리고 서울 쪽에 D 건설회사 네. 에서 미분양 적재 해소를 위해서요. 아파트를 최고 층별로 25%까지 DC를 하는 그런 그렇군요. 분양하는 게 있고요. 또 예. 상가나 이 오피스텔 쪽의 미분양은 최고 할인 폭이 55%까지 지금 할인해가지고서 판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이렇게 또 선납 할인금이 있습니다. 미리 네. 돈 내면은 14.5%를 정했던 거를 19%까지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돈 회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격 덤핑 부동산이 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된 것들이 그렇죠. 중심인데요. 미분양 이렇게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우선되는 게 이제 경기 침체가 네.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는 미분양이 적체되다 보면은 이 기업체한테는 자금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불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현상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또 일반인들도 부동산의 선호가 기존의 분양가를 보지 않고 얼마만큼 주변보다 싼가 이걸 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제일 우선 쉽게 나오는 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네. 신문이라든지 광고 쪽에 미분양 물건에 대한 금액 할인해서 판다는 정보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고르는 것보다도 주변에 그 상당히 공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를 보셔가지고서 현장에 직접 가서 알아보시면은 이 급매물 네. 또 할인 이 덤핑돼서 나오는 물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덤핑 물건은 또 특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이제 분양가를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분양가가 그 보통 정상 거래가로 보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데 분양가는 실제 그 지금 현재 1년 IMF 1년 동안 지나간 상태는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분양가에서 20% 30% 디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금액보다 비쌀 수도 있으니까요. 꼭 그렇겠군요. 분양가만 보지 말고 지금 예. 현재 주변의 그 상황의 금액보다 얼마큼 싼가 비싼가를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안전한가 네.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고서 바로 이전을 받을 수 있는가 법률적인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런 가격 파괴 부동산이 네.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나올까요? 당분간 그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특히 건설업체들의 그 미분양 적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마 금년 겨울에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이 새로 미분양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구의정 수사업소 내에 있는 대형 송수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중랑구와 동대문구 등 7개구 57만 가구에 한때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경매보다 싸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공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시간에는 부동산 공매,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공매하면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좀 낯선 단어인데요.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매는 그 공공기관에서 그 처리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일반인에게 처분 매각하는 겁니다. 네. 일반 경매는 그 채무 관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시키는 거하고 좀 틀리죠. 네. 근데 종류는 그 이전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공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그 압류된 부동산을 그 처분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금년 10월 말부터 유입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업공사가 법원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이렇게 해서 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 장점은 기업용 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솔직히 할부로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요. 유입재산이라고 이게 좀 상당히 앞으로 그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취득세, 등록세도 사는 사람이 내지를 않는 그렇습니다. 특혜를 아주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예. 일반 법원하고 비슷하게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유입 부동산은 5%씩 DC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용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압류 부동산은 10%씩 그 금액이 떨어집니다. 예. 네. 이 공매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점이 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 외에 또 장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금융기관에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살 때는요. 네. 할부로 구입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일부만 내고 할부로 최장 뭐 1개월로 해서 최고 5년까지 예.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또 매수대금 완납 전이라도 그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 현금을 납부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을 가능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는다든지 좀 요즘 그 부동산 거래하는 상황에서 전혀 특이한 방법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저기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든지 그 임야를 취급할 때 임야매매 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치 않고 뭐 요즘은 그 토지거래 뭐 신고나 허가 지역이 거의 없어졌지만은 이런 의무가 면제되고 뭐 택지 소유 상한제도 없어졌지만은 이전에는 제한 없이 구입 가능한 이런 그
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공매 물건 매입에도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성업공사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한 10일에서 15일 전에 네. 보통 그 신문 일간지나 경제지에 그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매로 입찰하는데 그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 보통 하루에 그 3번 3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1시, 1시, 3시. 예. 대신 그 차수 내에서 11시에서 안 되면 다시 1시, 1시 안 되면 3시 이렇게 3번 3차까지 차례요? 가는데 예. 물론 거기서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네. 금액은 똑같지만은 거기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고 최고가를 쓴 사람이 경매가 되고요. 만약에 유찰되는 상태는 그 경매가 안 되고서 경락이 안 되고 유찰된 것은 아무 때라도 그때의 최저 금액만 주면은 살 수가 있고요. 예. 대신 그 압류 부동산은 무조건 그 공매 응찰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공매가 안 됐어도 중간에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여튼 통합적으로 이런 그 관례만 쫓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일반 그 매물 아니면 그 법원 경매보다도 좋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이 공매 입찰이나 계약 체결을 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그 준비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챙겨주시죠.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금을 개인이라 그러면은 네. 계약금을 10% 이상의 현금이나 자기압수표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신분증, 그다음에 도장을 가져가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못 가고 대리인이 간다 그러면 10%의 현금이나 자기압수표, 그다음에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법인이 사신다 그러면은 똑같이 10% 이상의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 법인 등기부 등 초본,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또 법인도 또 대리인이 응찰한다 그러면 똑같이 10% 이상의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하고요. 법인 등기부 등 초본, 법인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공매 제도가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업무용 재산을 구입할 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명시는 돼 있습니다. 명도 책임을 누가 하느냐. 뭐 거의 대부분을 그 성업공사 매도자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 그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단서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 각 물건마다 부대 조건 표시가 상당히 그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그 선순위 또 그 전세금을 대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 그것도 먼저 들어온 그 전세입자가 선순위인가 후순위인가 그것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토지든 그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별도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압류재산 구입하실 때는 압류부동산 그 공매를 할 때는요. 예. 명도 책임이 매입자에게 있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좀 불안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후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요. 그때 이런 그 비업무용 부동산이냐, 그다음에 압류 부동산이냐,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유입 재산 그 성업공사가 등기를 한 그런 건 세 가지 구분 맞춰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앞으로 좀 하기 좀 쉬울 거라 그러면 유입 재산을 사는 게 등록세, 취득세 이게 총 매입 금액의 5.8%를 안 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계속 5%씩 떨어지니까요. 그쪽을 좀 관심 가질만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사실 때는 성업공사 본 지점에 가면은 그 전부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깡두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우리 정부가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28억 달러의 IMF 자금을 갚기로 한 데 대해서 한국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주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한 자릿수대로 낮아진 금리와 정부의 잇따른 활성화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인지 아니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일반인들의 투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리나 그리고 정책의 완화 이런 거로 인해서 시중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일부 지금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 상태로 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신규 아파트라든지 미분양 아파트 일부가 빠르게 좀 해소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일부 보면 좀 과열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솔직히 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 큰 전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고 그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들은 여전히 그 침체를 계속 걷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 시장이 달아올라서 그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도 이에 따라서 폭등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거래되기 전에 이제 조금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다 그러면은 미리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먼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신도시나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실제 이렇게 크게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은 현재 그 5대 기업 빅딜이라든지 수출 감소, 앞으로도 내년에 그 상당한 많은 그 부동산 물량이 지금 잠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폭등할 우려는 없을 것이다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일반 미리 거래가 되기 전에 그 호가만 올라가는 거에 너무 좀 관심만 집중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사고 수요자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폭등할 우려는 없고 점진적인 안정 금액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파트 아닙니까? 네. 아파트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습니까? 예, 호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조금 좀 기다려보는 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 신규라든지 미분양, 기존 아파트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경매, 공매, 금매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그 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장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시장을 좀 다양하게 보는 그런 그 신중하고 꼼꼼히 또 금액을 또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급하실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2월 정도. 네. 네, 그럼 최근 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그 부양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은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예,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큰 내용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요.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많이 움직일 때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중 유동 자금을 이쪽으로 좀 흡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태는 됐지만은 지금 현재 자체의 그 향후 내년에 아마 그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다양한 기업 쪽에서 나오는 부동산이 성업공사에도 나올 부동산이 약 33조 정도 이상의 부동산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이 있어도 중장기적인 그렇게 큰 호응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요즘 많은데 이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예, 뭐 시중에 나오는 부동산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한번 점검 그리고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열 양상이 지금 현재 조금 보이고 있을 때는 조금 기다려보는 이거 분명히 일부 좀 반짝 경기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월 정도 중순 이후에 느긋한 마음으로 사시더라도 지금 잠깐 올라가는 거는 좀 가라앉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간의 관망세를 좀 보시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이전같이 뭐 상당한 폭이 올라가는 또 아니면 매물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정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그리고 현대중금이 오늘 오전 합병을 발표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전세 대란과 상가의 임대가 폭락 등 그 어느 때보다 이변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아무래도 어느 해보다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이변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전세 대란이 나와서 세입자와 임대인의 위치가 바뀐 그런 현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값이 대폭락. 그래서 급매물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의 그 지속적인 부도, 그다음에 그 업무용이라든지 상업용
이 상가들이 그 공실들이 막 임대가 안 돼가고 적체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달라 하는 현상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권리금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상가들이요. 그리고 정부에서 잇따라 이제 투기 억제책보다도 이제는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 하고요. 또 여기서 한마디로 나오는 게 뭐 부동산 거지도 뭐 나왔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 거지 1억 재벌. 10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지가 됐고 1억 현찰을 갖고 있으면 재벌이다 하는 이런 유행어도 나왔고요. 그리고 주택공제조합의 부도 위기설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내년에 바뀐다는 그런 하여튼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 해였는데 이 와중에서도 또 정부의 정책이 또 잇따라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 정부 발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거의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다 맞춰졌는데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그 재당첨 기간 그 제한 완화, 국민주택만 5년, 그 외에는 전부 다 민영주택 정도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영아파트 청약 제한 폐지, 청약 배수제 폐지, 하여튼 민영아파트 완전 분양가 자유라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토지 관련 쪽에서는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그린벨트 해제 지금 이제 예정 지금 그 안에 있고 한 30% 정도 해제한다 그러고요. 기타 일정 조건을 갖춘 그 아파트라든지 신규 미분양 쪽 아파트를 샀을 때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도 주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한시적인 면제를 해주겠다. 중도금 대출도 금년에 약 3조 8천억 정도를 정부에서 대출해줬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개정을 해서 짜투리 땅 개발을 유도하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외에도 거의 그 규제책의 한 반 정도 이상이 금년 한 해에 다 풀려졌다.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도 그 아파트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올 한 해 아파트에도 상당히 변화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의 판도가 지금 많이 변했죠. 그 지금 IMF 현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교통권이 상당히 그러니까 교통, 지하철이라든지 그 돈 좀 적게 들어가게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환경권이 좀 밀렸다 이런 상태를 보고요. 금년 그 변화된 그 시장을 보면 아파트 쪽에서 초기에는 기존 아파트의 급매물이 뭐 상당히 증가를 했다가 약 6, 7월 달 정도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조금 올라가다가 분양권 전매까지 약간 반짝이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반 들어서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일부 좀 해소되는 현상은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7%, 8%대까지 회사채가 이 정도에 떨어지다 보니까는 돈이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하반기에 약간 이 아파트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업체들이 그동안에 공급자 위주로 그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입장에 맞춰갖고서 업체들이 수요자 그 양식에 맞춰서 할인도 해주고 조건도 상당히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은 내년에도 그 아파트 공급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폭등 우려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 그렇다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면은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토지 시장에도 아마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년 그 부동산 시장에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핵폭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그린벨트가 우리나라 전 땅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 정도를 내년에 해제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약 1.62% 정도.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그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용지가 전국토의 약 4.8%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도시적 용지라는 이거의 3분의 1 정도의 토지 공급이 과다해지죠. 공급 물량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땅은 올라갈 거고 해제가 되면서 그린벨트가 많이 공급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급 물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땅은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래의 활성화는 상당히 많이 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라고만 금년에 봤었는데 좀 다양한 시장이 좀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더 많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년 시장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그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것이 유망한 종목이고 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미리 좀 정보를 제공해 주시죠. 예, 내년에는 그 시장이 좀 다양성이 있다. 지금까지 금방 말씀드린 그린벨트 시장, 그러니까 토지 시장도 상당히 많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쪽 때문에 강원도 쪽인 동해 쪽이라든지 이 북방 쪽인 상태의 그 임야라든지 주노림지가 좀 각광을 좀 받지 않겠는가 좀 보고요. 그리고 성업공사에서 나온 그 공매 물건이 있습니다. 그 은행 부실채권 적립금에서 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중 금액보다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시장을 보시고서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게 내년에 현명하다고 봅니다. 정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